부산행으로 시작되는 K 좀비물에는 머뭇거림의 정서가 두드러집니다. 방금 전까지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좀비를 끊어내는 그 순간에 머뭇댐을 잘 표현해낸 게 부산행이 정서적 이질감을 줄이며 히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예, 오늘은 2016년 영화 부산행입니다. 아, 부산 가고 싶다. 부산 가고 싶어요. 네. 부산 너무 따뜻한 이 배경으로 향해 가는 이 영화는 공유, 마동석, 정유미, 김희서, 최유식 등 국내 톱스타가 총 출동한 영화입니다. 네. 부산행 KTX를 타고 좀비들에게서 달아내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한국 좀비물의 역사를 부산행 전후로 나눠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의미가 큰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 평가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부산행은 무려 95%에 달하는 토마토 지수를 기록 중인데요. 참고로 토마토 지수는 영화 전문 리뷰어들의 호불호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평가입니다. 와, 95. 네네. 네. 국내 관객은 무려 1,157만 명이 들었고요. 후속작인 반도는 381만 명이 봤습니다. 감독도 유명하죠? 네, 연상호 감독의 연출작인데요. 이야기의 화수분 같은 창작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부리 영감처럼 이렇게 혹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진짜요.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죠? 네, 한번 뵀는데 혹은 없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잘생기셨다고 들었어요. 네. 연상호 감독은 그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 각본을 쓰거나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토록 많은 아이디어가 쉼없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사이비를 연출했을 뿐 아니라 드라마 지옥을 연출하고 드라마 방법의 각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학적 구성을 지닌 만화인 그래픽 노블도 꾸준히 창작 중입니다. 저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 연상호 감독님 팬이네요. 아, 좋아하는 작품 많으시죠? 나 네. 연상호 감독님 네네. 좋아하네. 여기서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안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도 없을 수가. 근데 부산행하고 경제는 무슨 상관이죠? 예, 좀비의 외양이 끔찍해서 좀비물 피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 뉴스를 피부로 체감하고 싶다면 꼭 좀비 영화를 한 번쯤 봐야 하지 않나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거 참신한 학설이에요. 경제를 알려면 좀비 영화를 봐야 한다. 네. 왜 그렇습니까? 아주 피부로 체감하면서 읽고 싶다면은 굉장히 이런 좀비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가 좀비폰, 좀비 마약, 좀비 기업까지 경제 뉴스에 툭하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좀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줘 마라 굉장히 내적 갈등이 조금 있는데 더 들으시면은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좀 네. 둬볼게요. 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 자생 능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억지 연명하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으로 명명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좀비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에 좀비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가 막힌다. 이 가느다란 인연의 끈을 이제부터 박창영 기자 매듭 장인으로 부를게요. 우리 매듭 장인 박창영 기자 그리고 KTX 얘기도 여기 등장을 하죠. 예, 뭐 KTX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부산행에서 KTX는 공포를 자아내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좀비들이 일반인과 함께 그 KTX에 타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공포인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좀비 확산이 상대적으로 덜 된 부산으로 도망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희망인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타지 않은 다른 KTX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아마 주인공들 외에도 현명한 누군가는 KTX를 타고 안전한 지대로 도망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KTX가 통과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피신하기가 보다 수월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 부산행은 이동권과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와, 매듭 장인. 자, 영화 부산행에서 이동권과 국토 균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균형 발전. 예, 최근 KTX를 둘러싸고 뭐 노선 연장이나 역 신설 논의가 계속 나오는 배경 함께 살펴보시고요. 아울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좀비,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좀비가 실제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스몬비가 있습니다.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죠. 스몬비는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다니며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최근엔 스몬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저 오늘부터 그냥 1일로 박창영 팬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자, 매듭장인 박창영 기자님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예, 방역 구간에 진입하던 한 트럭 고라니를 치고 맙니다.
아,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은 전개죠. 사실 고라니 등의 사슴과 동물을 다치게 하는 건 영화에서 대부분 불길한 일의 전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남자친구가 백인 여자친구 고향집에 놀러가며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 겟아웃을 보시죠. 이 영화 너무 무서워요. 아, 이거 네. 소름 돋죠. 네. 예, 초반에 남녀가 탄 차가 사슴을 친 이후 남자는 백인 집단 거주지에 가까운 여자친구 동네에서 순환을 당합니다.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원령 공주라고도 불리는 일본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에서도 사슴신을 건드린 인간이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밤비를 주인공으로 삼은 공포 영화 밤비 더 레코닝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사슴 고라니 요쪽을 건드리면 안 된다. 네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부산행에서 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고라니를 쳤다. 무슨 일이 생기죠? 예, 일단 부산행에서 고라니를 치는 장면은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평범한 개인인 트럭 기사는 고라니를 친 뒤 동물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아, 일진 참 사납네 뭐 이렇게 평가할 뿐입니다. 고라니의 시체를 수습해줄 생각도 없이 자기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걱정하죠. 그렇게 기사가 가던 길로 휙 하고 떠나는데 고라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데요? 눈이 뒤집힌 상태로 바닥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라니가 이미 좀비가 돼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약간의 연기 좋았어요. 자, 왜 하필 고라니였습니까?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한 설정일 텐데요. 고라니는 어디서든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동물이거든요.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찾길 사고는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13마리였고요. 이 중 동물의 사망을 의미하는 로드킬은 110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라니는 111마리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네. 참고로 요즘엔 좀비 사슴 관련 뉴스도 잇따라 나오면서 부산행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공원에서 최근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 CWD가 확인된 것입니다. CWD에 걸린 사슴은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과도하게 침을 흘리고 머리를 못 가누며 야위어가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닮았다고 해서 좀비 사슴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사슴에 비해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CWD가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연구와 대비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 다시 영화 부산행으로 돌아가서 인간 사이에서 좀비는 어떻게 확산이 되죠? 예, 배우 공유가 연기한 서구는 펀드 매니저인데요. 일하느라 바빠 초등학생 딸 수환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하는 점이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환이가 아빠와 별거 중인 엄마를 보러 부산에 가고 싶다고 조릅니다. 서구는 최근 수환이에게 몇 가지 좀 실수를 했는데요. 뭐 이를테면 예전에 사줬던 선물이랑 똑같은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하계에 못 가는 등 뭐 여러 실수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함께 부산행 열차에 오릅니다. 여행 중 서로의 진짜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는 부녀의 모습이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아빠가 공유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안 되겠죠? 학예회 안 간다. 요거는 1년짜리다. 자, 부녀가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재발견을 합니까? 열차에 올라탄 서구가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진 동안 부산행 KTX엔 난리가 납니다. 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차 칸을 폐쇄하고 자체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수환과 서구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수환이 무릎이 아픈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니까 아빠는 이럴 땐 자기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거야 라고 지적합니다. 또 서구는 중간 정차역에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딸과 자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확보하기도 하는데요. 수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리만 살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이게 서구와 수환이 내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충돌을 합니까? 네, 서구는 생존을 위해 열차 칸에 마동석 정유미 부부, 학생인 최우식 안소희와 협업하는 동안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를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협력함으로써 딸과 자신의 모습을 건질 수 있게 됐거든요. 반면 김희성 배우는 어떤 반면 교사가 되는데요. 김희성 배우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아직 사람들이 덜 탔는데도 열차를 출발시켜버리고 혹시 감염된 사람이 차에 섞여들까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태워주지 않는 등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얄미운 연기는 김의성 배우가 1등인 것 같아요. 1등. 1등. 열차 안에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봤을 때 악역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다른 승객의 탑승을 1분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
10초 만에 출발을 외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과연 공유가 연기한 주인공 서구는 나만 아니면 내가 난무하는 열차 속에서 딸의 안전과 순수함을 지켜줄 수 있을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OTT에 나와 있는 한국판 좀비물이 진짜 많잖아요. 네. 어느 순간 좀비의 종주국이 됐어요. 맞습니다. 미국 좀비 다 우리가 다 이겨 먹는다. K 좀비. 근데 K 좀비 영화가 이렇게 재밌는데 왜 그 전까지는 부산행 이전까지는 별로 없었을까요? 예, 좀비 영화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일단 누군가가 좀비가 되면 방금 전까지 얼마나 친했는지야 뭐 상관없이 죽여야 한다는 게 서양 좀비 영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 우린 또 안면몰수 이런 거 어렵죠. 네, 이제 감정보다는 철저하게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콘텐츠인데요. 이게 우리 민족 정서에는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어제까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바로 죽이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한국인의 정과 충효 사상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설득력 있으면서도 공감을 살 만한 좀비물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산행으로 시작되는 K 좀비물에는 머뭇거림의 정서가 두드러집니다. 방금 전까지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좀비를 끊어내는 그 순간에 머뭇댐을 잘 표현해낸 게 부산행이 정서적 이질감을 줄이며 히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킹덤에서도 그런 머뭇거림이 세상의 위기를 더욱 키우는 부분을 잘 그려냈고요. 물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 좀비물엔 너무 심파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 좀비물의 특징을 잘 형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야, 부산행 K 좀비물에서 머뭇거림의 정서에서 조선왕조 500년 갔다가 충효사상 공맹 찍고 아, 박창영 기자 오늘 그래요. 서울 부산 구간의 KTX를 왜 배경으로 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이거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한국철도공사는 KTX 누적 이용객이 10억 명을 넘어섰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한 후 20년이 채 되지 않아 세운 대기록인데요. 이 중 서울 부산 구간은 KTX 최다 이용 구간입니다. 하루 평균 1만 7천 명이 타고 내리는데요. 이건 각 1만 2천 명씩 이용하는 서울 대전, 서울 동대구 구간 대비 4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네요. 네네.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KTX 노선이 우리 동네도 왔으면 좋겠다. 확대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죠. 예, 부산행에서는 뉴스 클립이 간간히 삽입되는데요. 열차 안의 사람들이 부산에 도착하면 안전지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신락 같은 희망을 지니는 반면 뉴스 클립 속에서는 KTX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도망갈 곳도 없이 좀비의 공격에 노출된 모습이 그려집니다. 뭐 그 사람들이 공격받을 때 우리 동네에는 왜 KTX가 안 다녀서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진짜? 그래서 이 지점을 국토의 균형 개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KTX 노선을 확대하는 건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자주 연관지어지는데요. 최근 중앙선 KTX 이음이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 KTX 이음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제 경북 안동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별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착역이 청량리역이어서 서울역까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의 지방이 더 발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에 KTX 세종역 설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는 KTX 관내 유치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대규모 국책사업 등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세종역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데요. 역 위치와 건설 방식 등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충청권 상생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세종시 가는 그 역이 하나 있지 않나요? 이미 거기서 내려서 청사로 그 들어가는 그 BRT 타고 들어가는 역이 하나 있을 텐데 이미 그 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끝날 때 알려주세요. 그 전에 알겠습니다.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비 스몬비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 무섭네요. 뭐예요?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과 좀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몬비라는 용어가 나온 건데요. 일단 좀비는 무언가의 정신을 사로잡혀가지고 비판적 사고 없이 전진하다가 남을 해치지 않습니까? 스몬비는 스마트폰의 정신을 사로잡혀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없이 걷다가 도로 위에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2020년 서울연구원이 15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소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 2014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행 중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을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요. 이 중 61%인 1105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 같은 소음 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아마 주의 분산 정도가 더 심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로 위 스마트폰 사용 시 전방 주시율은 15%나 감소하고 후방 자전거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도 최대 8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스몬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경기 수원시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보행 안전 앱을 설치하면 해당 스쿨존에선 모든 스마트폰 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네네. 네. 부산 남구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을 시범 시행 중이고요. 연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휴대전화로 녹색불 3초 전에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좌우를 살핀 후 건너세요 라고 문구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에서 바닥에 신호등을 만들고 중국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스몬비 퇴출 작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만드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호등이 생기니까 더더욱 여기만 철석같이 믿고 땅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같다. 마지막에는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이러면서. 나중에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전화기 보다가도 한 번쯤은 신호등을 위해서 고개를 들었었는데 네네. 아예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닥 신호등의 역설이네요. 요게 뭐가 좋을지. 그리고 문득 그 역 이름 떠올랐죠. 오송. 오송역. 그쵸. 방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한 발 늦었다. 자, 오송역이 있는데 새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곳곳에 KTX 연장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영화는 재밌어요? 예, 부산행은 KTX를 롤러코스터 레일에 올려 타는 듯한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빠른 전개 속에서 주인공들은 점점 궁지에 몰려가는데요. 우리가 롤러코스터와 같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에서 쾌감을 느끼듯이 악화일로를 걷는 주인공들의 상황에서도 긴장감과 함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산행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좀비 대처법을 하나씩 익혀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쏠쏠하고요. 재미를 더해주는 또 다른 포인트는 좀비도 좀비지만 보고 있으면 분노를 유발하는 인간상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희성 배우가 연기한 천리마 고속의 상무는 어디선가 진짜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같아서 관객을 더 화나게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갈등이니까요. 적절한 빌런의 배치로 갈등 구도를 재밌게 만든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라졌던 인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